스산한 바람이 낡은 빌라 창틈으로 스며드는 2023년 늦가을이었다. 김은혜 여사, 68. 7해 전 남편을 먼저 보낸 후 경기도 외곽 소도시의 이 작은 빌라에서 그녀는 홀로 시간의 덮개를 견디고 있었다. 방 안을 채우는 것은 냉랭한 공기와 벽걸이 TV에서 흘러나오는 요란한 웃음소리뿐. 출가한 아들, 딸은 재살기 바빠 얼굴 한번 보기가 명절 대목 아니면 어려웠다. 자식 새끼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더니 씁쓸한 독백이 입가를 맴돌다 사라지곤 했다. 유일한 낙이라면 오후 시간 경로당에 들러 또래 노인들과 시시껄렁한 농담을 나누거나 저녁이면 연속극 주인공의 기구한 운명의 제일처럼 가슴 졸이는 것 정도였다. 그러나 밤이 오면 어김없이 깊은 외로움이 파고들었다. 텅 빈 옆자리에 냉기가 사무쳐 잠 못 이루는 밤이 허다했다. 창밖 가로등 불빛만이 방 안의 정막을 희미하게 밝혔다. 그러던 어느 날 경로당에서 화투패를 돌리던 옆자리 이 할멈이 불쑥 말을 건넸다. 은혜야, 너도 이거 한번 해봐라. 요즘 노인네들도 이걸로 친구 많이 사귄다더라. 이 할멈이 내민 것은 그녀의 낡은 스마트폰 화면이었다. 황혼의 동반자라는 촌스럽지만 정직해 보이는 이름의 앱이었다. 세상 참 좋아졌어. 이제는 송구락 하나로 말벗도 구한다니께. 은혜는 반신반의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람. 하지만 이 할멈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또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작은 호기심에 앱을 설치했다. 서툰 솜씨로 프로필 사진 자리에 몇 년 전 며느리가 찍어준 어색하게 웃고 있는 증명사진을 올렸다. 소개 글에는 조용하고 따뜻한 분과 차 한잔하며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리곤 까맣게 잊었다. 핸드폰 화면 속 작은 아이콘은 그저 장식처럼 며칠을 방치되었다. 찬바람이 제법 매서워진 11월의 어느 저녁이었다. 습관처럼 TV 채널을 돌리던 은혜의 스마트폰에서 띵동하는 작은 알림음이 울렸다. 무심코 화면을 켠 그녀의 눈에 낯선 메시지 하나가 들어왔다. 발신인은 바다처럼 깊은 마음이라는 닉네임의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은혜님. 고요한 가을 저녁, 아름다운 이름에 이끌려 조심스레 문을 두드립니다. 은혜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두근하고 작게 뛰었다.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네, 안녕하세요.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바다처럼 깊은 마음, 그의 본명은 최수혁이라고 했다. 자신은 캐나다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62살의 교포사업가이며 10여 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자식들은 모두 장성하여 제 갈 길을 갔노라고 소개했다.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인자한 미소를 띤 중후한 신사의 모습이었다. 배경으로는 아름다운 캐나다의 단풍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날 이후 최수혁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은혜에게 다정한 안부 인사를 보내왔다. 은혜님, 평안한 밤 보내셨는지요? 이곳 캐나다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창밖의 설경을 보니 문득 은혜님의 따뜻한 미소가 그립습니다. 때로는 시 한 구절을 보내오기도 했고 때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그의 메시지는 한자 한자 정성스러웠고 은혜의 메마른 감성을 촉촉이 적셨다. 은혜는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의 메시지가 와 있는지 확인했고 그의 글을 읽고 또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수혁은 전화통화를 제안했다. 은혜는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빠져들었다. 그는 은혜를 여왕님, 내 삶의 마지막 햇살 같은 간지러운 호칭으로 불렀고 은혜는 그런 그의 말에 소녀처럼 얼굴을 붉혔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과 은혜를 향한 그리움을 절절하게 토로했고 은혜는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여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최수혁은 곧 한국으로 돌아와 은혜와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달콤한 약속을 속삭였다. 그가 보내준 인터넷에서 도용한 것이 분명한 고급 전원주택 사진을 보며 은혜는 그와의 행복한 황혼을 꿈꾸었다. 낡고 초라한 빌라의 방 안은 어느새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을까. 어느 날 최수혁은 평소보다 어두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은혜님, 사실은 제가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진행하던 중요한 사업 계약 건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통관 수수료가 조금 부족해서 물건이 묶여버렸습니다. 큰 돈은 아니고 한 2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해결될 일인데
제가 지금 해외라 자금 회전이 바로 되질 않네요. 은혜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내 그이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이 일만 잘 해결되면 바로 은혜님 곁으로 날아갈 텐데요. 그의 애절한 목소리에 은혜는 결국 딸 선영 몰래 아껴두었던 비상금 통장에서 200만 원을 찾아 그의 계좌로 송금했다. 돈을 붙이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그래, 이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 우리 사이에. 돈을 받은 최수혁은 이전보다 더욱 극진한 애정 공세를 퍼부었다. 매일같이 사랑한다는 말을 속삭였고 은혜의 건강을 염려하는 살뜰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은혜는 그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최수혁은 또다시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해왔다. 은혜님, 정말 면목 없습니다만 이번에는 직원들 월급날인데 자금 회전이 또 막혔습니다. 딱 300만 원만. 은혜는 망설였지만 그의 간곡한 부탁과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로워집니다라는 말에 또다시 돈을 붙였다. 그 후로 최수혁의 요구는 점점 더 잦아지고 액수도 커져갔다. 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했다.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그는 어머니가 캐나다에 살아계시다고 했었다. 새로운 사업 계약에 필요한 보증금이 조금 모자란다 등등. 명목은 매번 달랐지만 결론은 항상 돈이었다. 은혜는 이미 모아둔 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여기서 그만두면 그동안 보낸 돈이 다 물거품이 될 텐데 조금만 더 하면 그이가 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어느새 그녀는 최수혁이라는 깊은 늪에 발목까지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딸 선영은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부쩍 화색이 돌다가도 금세 어두워지는 어머니의 얼굴, 밤늦도록 누군가와 속삭이듯 통화하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꾸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이상했다. 엄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돈 문제면 저한테 꼭 말씀하세요. 선영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은혜는 아니다, 괜찮다, 신경 쓰지 말라며 애써 외면했다. 자식에게만큼은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최수혁은 이제 노골적으로 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은혜님, 우리가 한국에서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아주 좋은 투자건을 하나 찾았는데 딱 5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이 돈만 들어가면 몇 배로 불려서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둘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마지막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5천만 원. 은혜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액수였다. 그녀는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내가 어떻게 그 큰 돈을... 하지만 이미 최수혁에게 너무 깊이 빠져버린 은혜는 그의 말을 거역할 용기가 없었다. 그의 달콤한 미래 약속과 나를 못 믿는 겁니까? 그럼 우리 관계도 이젠 끝입니다라는 은근한 협박 사이에서 은혜의 이성은 마비되어 갔다. 결국 은혜는 딸에게 손을 벌리기로 결심했다. 선영아, 사실은 엄마가 예전에 아는 사람한테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한 5천만 원만 어떻게 안 되겠니? 금방 갚는다고 하더라.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 둘러댄 거짓말이었다. 선영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큰돈 요구에 당황했지만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결국 적금을 깨고 대출까지 받아 5천만 원을 만들어 어머니에게 건넸다. 돈을 받는 은혜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돈을 받자마자 은혜는 은행으로 달려가 최수혁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듯했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그이가 올 거야. 우린 행복해질 수 있어.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은혜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최수혁의 연락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일리 사라지지 않았고 전화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할 뿐이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설마 아니겠지.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운 은혜는 수척해진 얼굴로 경찰서를 찾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돌아온 것은 젊은 경찰관의 안타까운 정뿐이었다.
어머님,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에 당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범인을 잡기도 어렵고 돈을 되찾을 가능성도 거의 희박합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는 은혜의 다리는 후들거렸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평생 땀 흘려 모은 돈, 자식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마련한 돈,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낡은 빌라로 돌아오는 애는 텅 빈 방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내 돈, 내 피 같은 돈, 그놈이 나를. 울음소리는 갈수록 절규에 가까워졌다. 그날 밤 은혜는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살아서 뭘 하나. 자식들 볼 낯도 없고 이 수치심을 안고 어떻게 살아간담. 그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남편의 낡은 양복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냈다. 언젠가 남편이 불면증으로 처방받았던 수면제였다. 떨리는 손으로 약병 뚜껑을 열었다. 하얀 알약들이 손바닥 위로 쏟아졌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은혜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영정사진을 한번 바라보았다. 여보, 나 이제 당신 곁으로 갈게.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 살겠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약을 입에 털어넣으려는 순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선영이 뛰어들어왔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선영은 어머니의 손에서 약병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하얀 알약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돈은 다시 벌면 돼요. 엄마만 괜찮으면 된다고요. 선영은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은혜는 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삶의 마지막 끈을 놓으려 했던 순간 딸의 절규와 뜨거운 눈물이 그녀를 붙잡았다. 자신이 저지르려 했던 일의 무게와 딸의 처절한 슬픔이 가슴을 후벼 팠다. 그 후 며칠간 은혜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다. 선영은 직장에 휴가를 내고 헌신적으로 어머니를 돌봤다. 억지로 죽을 떠먹이고 밤새 곁을 지키며 흐느끼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다. 며칠 후 선영은 어머니를 설득해 함께 심리상담센터를 찾았다. 상담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은혜는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외로움, 배신감, 수치심, 그리고 죽고 싶었던 절망감까지 모두 쏟아냈다. 상담사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때로는 냉정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센터에서 은혜는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노인들을 만나기도 했다.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그들은 아주 작은 위안을 얻었다. 나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숨통이 조금 트이는 듯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창밖에는 희미한 봄